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주입니다. 시장은 하이어 포런 거는 지나간 줄 알았죠. 그리고 슬로우 포런 거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이어도 남았고 슬로우는 확인이 필요하고 이런 경우에는 결국 서두르면 수익보다는 손실 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이어는 끝나지 않았고 슬로우는 확인이 필요하다. 하이어 앤 슬로우 포런거가 시장의 흐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분이 ECB의 라가르드 총재죠. 다보스 포럼 우리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별로 보도도 잘 안 되고 있는데 블룸버그나 CNBC TV 보면은 아시아장 끝나면 바로 다보스 쪽으로 넘어가죠. 화면 자체가. 사실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는 기후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또 정치 쪽 얘기, 지역 분쟁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 자산시장 쪽으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이슈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에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여기서 거론되는 얘기들이 종종 나중에 다시 시장의 논리로 다시 이슈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점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번에 다보스 포럼 마무리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라가르드 총재가 어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서두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했죠. 확인해야 될 것들이 늦은 봄까지 이어진다. 임금 협상 같은 경우가 그렇고 또 4월, 5월에 확인돼야 될 지표들이 있다. 결국 정책의 변화는 빨라야 빠른 여름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하이어 포런거가 다시 확인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0년물 일드는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3.8%대에서 4.1%를 터치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4% 이하, 특히 3.9나 3.8 레벨에서는 이익 실현하고 그리고 다시 재매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이 구간에서 트레이딩을 해서 크게 남을 일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TMF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TLT로 매수매도 트레이딩 해서 크게 남을 일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약간 부담은 좀 줄일 수가 있겠죠. 물량 조절하고 늘리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요. 그리고 중장기 투자자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또 버텨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물량을 늘리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4% 이하에서는 신규 진입은 극도로 자제를 해야 될 것이고 물량이 많은 경우는 좀 덜어내고 지켜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이어 포런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될 단어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확실한 시그널이 없으면 이 아래로 내려가기도 힘들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 길어지면 초여름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된 자료들이 페드 쪽에서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물론 안정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기본적으로 깔리는데 그렇다 해서 그게 빨리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번 주에 나온 자료들은 주로 기대 인플레이션 관련된 자료들이 약간씩 표현을 달리하면서 로컬 패드 두세 군데에서 비슷한 자료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리치몬드 패드 자료 먼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자료는 향후 12개월의 프레딕티드 인플레이션 레이트,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인데 리치몬드 패드에서는 프레딕티드 인플레이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21년 심했었던 그 경우와 2023년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2021년 같은 경우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3%에서 12%까지. 그런데 그게 줄어들죠. 2023년 10월 기준으로 뽑아보니까 3%에서 8%로 줄어들고 큰 구간, 높은 구간이 4%를 기록하죠. 1% 자체가 2021년보다 내려왔고 범위도, 전체 범위도 줄어들었다. 결국 이게 정상화로 들어가는 수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업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CPI 지표가 높게 수치가 나올 때 가격 변화 자체도 심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CPI 그로스하고 제조업체가 프라이싱하는 그 상관관계를 따진 표입니다. very important라는 것이 인플레이션이 프라이싱에 아주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답을 한 그런 경우 제조업 관리자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향후에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심리적인 역할을 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얘기죠.
그것이 2022년 4, 5월에 피크를 치고 이제 쭉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안정이 되면은 프라이싱 자체에도 부담이 덜하고 실질적인 인플레이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결국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질적으로 프라이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에 대해서 리치몬드 페드에서 자료를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비슷한 내용으로 아틀란타 페드 쪽에서 이번에 서베이한 그런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 여기서는 또 표현이 비즈니스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BIE 이렇게 여기 요 아래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듯이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제조업체 유닛 코스트하고 거의 비슷하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투입 비용 자체도 이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거의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단순히 심리 지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코스트나 제품 단가 프라이싱의 흐름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뉴욕 패드에서도 비슷한 자료 또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리치몬드, 아틀란타, 뉴욕 거의 비슷한 자료를 이번 주에 동시에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또 약간 표현을 바꾸고 있죠. Predictive Distribution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CPI 인플레이션의 분포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가능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방법이죠. 90%를 놓고 보면은 어느 정도가 나오고 75%를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50%의 확률을 놓고 보면은 2% 부근에 놓인다. 그런데 그것이 점차 안정권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90%로 놓고 봤을 때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넓은 상태고 당연히 높은 확률을 가지니까 상단과 하단이 좀 넓을 수밖에 없고 75% 기준을 놓고 보면 약간 좁아지고 50%의 확률로 접근한다면은 2% 부근에 도달을 하는데 그것은 실질 인플레이션하고 약간 좀 거리가 있다. 3%대하고는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향후 4분기 정도를 예측하는 그런 모습으로 점차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점차 수렴하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약간 결은 틀리지만 인플레이션 타겟 레이트하고 고용, PC 인플레이션 같은 변수를 선택해가지고 아틀란타 페드에서 뽑는 테일러 룰 적용해서 현재 기준금리 목표치가 어느 정도 레벨이 적당한가 그것을 뽑는 것이죠. Actual Fed Fund Rate. 이것이 계속 고점과 저점을 낮추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점이 4.54에서 그렇게 낮아지고 있지가 않고 고점도 약간씩 조금씩 낮아지고 있죠. 상대적으로 이제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변동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 수치로 놓고 보면 4.75 정도 선에서 4.75를 중심으로 수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서너 곳의 로컬 페드 자료를 놓고 봤을 때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아직도 확신하기는 힘들고 점차 그 목표치를 구해 나가고 있는데 2% 쪽으로 수렴할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은 우리가 보이고 있지만 확신할 수는 없고 빅토리 선언을 하기에는 너무 빠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왜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얘기가 이번 주에 수두룩하니 왜 하필이면 이번 주에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왔을까도 궁금하죠. 입찰 일정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또 여기서 아이러니하게도 1월 18일에 팁스 입찰 일정이 있습니다. 180억 불려.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바로 연결되는 팁스 입찰 일정이 있는 그때의 기대 인플레이션 얘기가 수두룩히 나온다. 이렇게 봤을 때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팁스 결과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팁스에서 한번 또 구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상으로 놓고 보면 9일부터 11일 사이에 입찰 다 지나갔고 17일에 20년물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이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10년물, 30년물, 20년물 이게 좀 금리에 영향을 주는 그런 입찰 일정이고 또 뒤로 가면 5년물 이게 대기하고 있다. 24일이 되겠네요. 이때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0일부터 이 일정이 지나면서 블랙아웃 기간으로 들어서는데 그동안에 페드 인사들이 나와서 경계성 발언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20일 이후에 그들이 안 나온다면은 경계성 발언 없는 것이 호재일까?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차라리 말로 해서 시장을 어느 정도 눌러주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시장이 좀 빨리 올라간다 싶어서 경계성 움직임이 자체적으로 나타난다면 시장 자체적으로 충격을 받는 경우도 종종 생기거든요. 눌러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호재가 아니라 오히려 과열이 들어섰다가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렇게 24일에 부담되는 일정이 또 있을 경우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BOJ나 ECB 쪽에서 크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30, 31일에 어떤 호재성 재료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도 되기 때문에 23일부터 25일 사이의 일정은 부담으로 들어설 수도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죠. 그 어느 경우에도 서두를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어 포롱거하고 슬로우 포롱거, 이 두 경우를 조합한다라고 하면 서두르는 것이 결코 시장 흐름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거꾸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 놓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팁스 입찰 포함해서 다보스 포럼 끝난 얘기까지, 그리고 1월 후반부로 들어서면서의 또 변화 내용 정리해서 주말 정도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